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빌라왕 사태가 터진 지 1년여 만에 수원 일대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잇따르는 전세 사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참 극단적인 선택까지 불러올 정도로 사실은 지난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됐었던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원 전세 사기 사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개요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아직까지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알려지게 된 발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25일경에 이제 온라인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글은 수원 쪽에서 큰 전세 사기 한번 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몇 천억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있나? 그냥 의혹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는 그게 수백억 규모의 이제 고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실제로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세를 놨던 임대인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8개 법인을 운영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어떤 사실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이 임대인 부부가 18개 정도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법인마다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백 채에 이뤘고 이것들이 다 이제 임대가 나갔는데 보증금은 보통은 이제 한 1억 2천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보증금이 좀 다른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임차를 줬지 않습니까? 이제 임차를 했는데 임대차 기한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그런 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이게 근데 한 군데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차인들이 다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그 집의 환가 금액 경매 금액을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기가 맞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럼 지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까는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고 실제로도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금 선순위 근저당권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요즘 이 계약을 할 때 근저당 확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 실제로 띄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수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좀 법적으로 허점이 있었다. 공동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임차인들이 계약을 할 때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임대차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된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오피스텔에 임차를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해당 호수를 떼봐요. 100일 100일 이렇게 떼보면 여기에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그 근저당권이 대출 같은 걸 받을 때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5천만 원이 앞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뒤에 1억을 주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이 전체가 2억이다라고 하면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먼저 이제 가져가고 나서도 내가 1억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그러면은 문제가 크게 없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공동담보라는 게 있어요. 근저당을 할 때 이 100일 호 하나만 담보로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하나가 2억인데 이 임대인이 이제 집주인이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이거 하나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2호, 103호, 104호, 105, 106호까지도 있으니까는 그럼 이게 전체를 하면 12억이니까 공동담보로 하고 10억을 빌려가겠다. 이렇게 한 건물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101호부터 106호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공동담보라고 이제 기재가 되고 이 102호, 103호, 104호를 떼도 똑같은 근저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건물 전체를 3층까지 있다 그러면 306호까지 있다 그러면 이 공동담보로는 써 있고 몇 호까지 돼 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호수를 다 떼봐야 되는 건데 일일이 하나 한 집 한 집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근데 여기 1층부터 6층까지에 대한 공동담보, 그러니까 내 거 100유로를 떼봤을 때는 공동담보로 해서 10억 정도밖에 안 빌렸다라고 돼 있으면 20억이나 아직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는 집주인이 돈이 있으니까는 문제가 없겠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층에 대해서 10억, 2층에 대해서 10억 다른 은행에 3층에 대해서 10억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이 건물 전체가 사실은 30억짜리인데 실제 근저당 뭐 한 28억 9억이 있었다. 네. 근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좀 판단을 잘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고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사기냐 마냐에 대해서도 판단을 봐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의 고의를 가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은행에 대출을 할 때 내가 금액을 이렇게 한 은행에서는 10억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개를 이렇게 공동담보를 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지를 좀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이거를 공동담보를 그렇게 일일이 공동담보 대출을 받았는지를 일일이 그 집 호수호수 하나하나 떼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했어야 이런 피해가 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개사라든지 집주인이 네. 내가 굉장히 재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거 자체는 뭐 2억인데 앞에 뭐 공동담보가 되는 게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재산이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돈을 다 돌려줄 수 있어요라고 재력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집이 많다고 하면 그 집에 이 사람이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빚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보통은 자기 돈으로 현금으로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대출도 반환 채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면 오히려 주의를 해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 재산들에 대해서 등기부를 이렇게 몇 개만 떼봐도 어쨌든 꽉 차 있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조금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가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많이 봤으니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유난할 거면 뭐 안 계약하지 된다 말자. 예,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약서를 쓸 때는 이 계약서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 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난을 떤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난을 꼭 떠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내가 이만큼의 집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 혹은 공인중개사도 저분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킨 부분이 좀 있는 거군요. 예,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 임대인이 이제 부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 씨 부부라고 네. 하는데 부부가 있고 지금 아들까지도 지금 피의자로 같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개 법인을 운영을 했다 아니면 네. 중개사를 운영을 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물건을 직접 소개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향된 정보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믿을 만한 네.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재산이 많다. 이러면 임차인분들은 특히나 지금 피해자들이 2030 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정말 그냥 중개사분 말만 믿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기에 뭐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네. 공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중개사분들이랑 중개 보조원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15명 정도를 일단은 혐의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이라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리고 사기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 과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이제 현금을 뭐 이제 돈을 지급하라 이런 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아직 안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조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류상에 그러면 만약에 공동담보 대출이 있습니다라고 등기부를 띄었을 때 그 만약에 101호에 대해서만 만약에 띄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적혀 있나요? 공동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게 근저당권이 있고 네. 담보가 있는데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호수가 많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라고 돼 있고 목록을 있다. 떼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목록을 뗐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뭐 101호부터 106호까지만 돼 있고 내가 이 건물 전체가 3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2층에 대해서도 공동담보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까지 떼볼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고의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네.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고의가 아니라 은행 대출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기 네. 때문에 아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겠죠. 공인중개사가 그 공동담보대출 목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서 이걸 설명해줄 의무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이제 떼보고 네. 보여주고 이때 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물어져요. 네. 그래서 만약에도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민사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같이 묻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은 인정이 돼요. 뭐 100%의 과실이면 그중에 뭐 40%는 공인중개사도 같이 뭐 책임을 져라 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이번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느냐를 보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게 고의로 등기부에 나타난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는 이번 피해자분들 중에 아예 호수가 없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것들을 임대차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층에 101호부터 103호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각각 20평짜리라고 하면 20평짜리를 임대를 줘서 뭐 5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이걸 10평으로 쪼개서 30만 원씩 받으면 10만 원 더 남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들이 임대가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불법으로 이렇게 중간에 칸막이를 세워서 101호, 102호 이렇게 문만 따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떼어보지 않으면 있는 집이니까 당연히 있는 집이구나 하고 임대차를 하게 되는데 이게 등기부를 떼보면 안 나오는 집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중개사분들이 이게 101호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등기부 자체를 안 보여준다든지 허위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 또 사실관계 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물건이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중개사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라든지 그걸 만약에 속였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과실로 본인도 착오를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파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론까지도 지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민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그러면 임대인으로 돌아와서 정씨 부부, 정모 씨 부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분들이 230억 정도의 양평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전세 자금으로 반환해주지 못하지라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 물음표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18개 법인이 있잖아요. 이 법적으로는 이 법인 하나하나가 다 별개의 사람으로 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 법인, 뭐 A 법인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 채무는 A 법인 책임이에요. 개인이 그렇죠. 아니고요. A 법인의 네. 대표이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인이랑 개인을 따로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땅이 개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소유라고 하면 이 18개 법인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 개인 것을 이제 만약에라도 가압류를 한다든지 나중에 뭐 소송을 통해서 받아오려고 하면 이게 개인이 불법 행위를 해서 결국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돈으로 이 땅을 샀느냐, 이게 이번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불법적으로 얻은 돈으로 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네.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이 18개 법인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이 개인이, 발생을 하면 네. 그럼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해서 개인 이제 그리고 이 18개 법인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서 그럼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좀 판단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전세자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입증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더 이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저희 뭐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몇 달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잊혀지게 되는데 네.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배상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형사 처벌을 받는 데까지만 해도 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다가 이제 재판을 하고 재판도 이제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확정이 날 때까지만 해도 최소 1, 2년은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 이제 민사 부분도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민사는 1, 2년보다 더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그 판단을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네. 지금 또 이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내가 또 다른 곳에 이사를 갈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그것 자체도 계속 막혀 있으니까는 이 집에 있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라도 경매가 넘어간다거나 하면 지금 이제 특별법이 나와서 뭐 이걸 조금 좀 이렇게 중지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는 네. 하지만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주거라는 거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 방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피해자법만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이런 뭐 구제 특별, 방안이나 네.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 과연 구제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요건 자체도 굉장히 부정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특히나 예방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도 지역 어딘가에서는 동일한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수법으로 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예방에 대한 법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예방에 대한 법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번 수원 전세 사기에서 피해자들에게 중요하게 입증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크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자법 관련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입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뭐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의 의심 가능성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임차인분들이 밝혀야 돼요. 대량 네. 사기에 의심이 된다라든지 내가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네.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것 자체가 이 2030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법을 잘 모르고 사회 경험도 많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거를 밝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 일단 요건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이거를 더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 허들을 낮춰줘야지 어쨌든 신청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또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피부에 와닿는 조금 보상이라든지 구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법이 좀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기는 해요. 특별법 예,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는 급하게 만들어져서 이런 조금 공백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런 공백들을 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구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을 다뤄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긴 한데요. 변호사님이셔서 모든 법을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법의 허점을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쭉 보셨을 때 전세 사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규모로 일어나는 법적인 허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체감하시는. 네, 물론 허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까요. 그게 더 좀 심하긴 하겠지만 어쩐 좀 허점들을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전세라는 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호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사건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저도 전세 계약을 할 때 이건 알면서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네. 했었어요. 그게 뭐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이 등기부등본 자체에 이 공신력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세제도 자체가 이게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못 받은 임차인이 네. 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소송 자체를 나아가는 것도 힘든 데다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임대차 기간이 짧아도 1년이고 길면은 보통 뭐 2년, 3년을 네.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아는 시점이 이 발생 시점이 아니라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가 아니라 2년, 3년 있다가 알게 되니까 그 사이에 대량으로 피해자가 발생을 해버리고 내가 분명히 임대차를 할 때는 이 임대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는 이때는 이미 막 그런 범죄를 많이 해서 뭐 정말 구속이 이미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구속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어져 있으면 네. 내가 돌려받지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깡통 전세라고 해서 이런 사기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임대인이 분명히 이 건물을 살 때는 뭐 3억짜리였어. 근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뭐 1억 5천이 되거나 2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3억 기준으로 해서 뭐 2억 8천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2억만 돼도 8천만 원 정도를 이 임대인한테 그 건물에서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임대인이 다른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임대인이 정말 이 집 하나가 전 재산이었다라고 해버리면은 나는 그 손해를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3억이다. 그리고 뭐 근저당이 앞에 얼마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은 전세 보증을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조금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매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매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지 네. 이 제도를 어떻게 변경할지 이렇게 조금 꼼꼼히 보고 네. 이번 기회에 이게 너무 계속 이렇게 구멍이 있는 상태로 가는 이유가 이걸 한번 바꾸려면 전체적인 법의 틀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제를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때 한번 조금 적정히 논의를 하면은 국민 모두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제 법을 특별법식으로 이제 좀 맞추다 보니 이게 터지면 맞고 터지면 맞고 이런 식으로만 좀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 저는 계속해서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그 이 법을 어기려고 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을 참 이게 잡아내기가 어렵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법에 허점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임대보증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라면은 특히나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도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증보험을 드신 분들인데 일부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이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21년 정도에 아마 개정이 됐던 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선택사항이었다 보니까는 많이 가입을 안 하셨던 그런 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겨도 뭐 계약이 바로 파기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그냥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네.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임대보증보험이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밖에 임차인분들이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이 네. 없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보증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증보험 자체가 이제 그 임대인 쪽에서 제공한 정보가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보험 자체도 그 최근에 결국은 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좀 공백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막으면 되겠다를 연구를 해서 개정을 해주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조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또 개정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파기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법상에 없나 보죠. 예, 맞습니다. 네. 법상에 없어서 이제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라고 네. 저희가 조언을 드리기는 하는데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뭐 잔금 뭐 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가입해라라고 했는데 가입을 안 하면 저는 그럼 계약 파기하겠다고 특약을 넣었으니까 파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보증금을 또 자발적으로 안 돌려주면 소송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1년, 2년 훌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사이에 만약에 또 임대인이 만약에 변경이 생겨버리면 자금의 변경이 생겨버리면 나는 또 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럼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점 자체를 그 잔금 이전으로 조금 더 빨리 앞서 당길 수 있게 뭐 아니면 계약할 당시부터 내가 이걸 그러니까요. 검토하고 네. 보증보험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파기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이게 일일이 계약으로 특약으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조금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게 법적으로 계약 전에 그거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군요. 예, 아마 네. 약정을 통해서는 가입을 할 수 있을지는 네. 보증보험을 제가 직접 들어보는 네. 건 아니다 보니까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보증보험 하는 측에서는 계약서. 이게 계약이 파기가 네.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잔금까지 주고 나서 보증보험을 가입했느냐를 이제 다투게 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네. 임차인한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기 전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아서 그 등기부 봐라, 꼭 봐라, 확인해봐라.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해봐라. 그리고 보증보험도 들어라, 특약도 넣어라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하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꼭 이것만큼은 좀 확인을 하면 전세 사기만큼은 안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이 임대차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좀 공백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거 사건들도 보면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을 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많이 없어요. 뭐 2억짜리 물건이라 그러면 전세가가 보통 한 1억 8천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2천 원 정도밖에 이제 금액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2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나는 무조건 손해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조금 금액이 차이가 적은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장의 월세를 이렇게 납부하고 이런 게 조금은 손해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또 이 돈을 빌려서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들어가는 네. 게 맞으니까 그거를 조금 아깝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보증금 자체를 뭐 2억짜리면 뭐 5천만 원의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임대인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재산이 있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세는 자기한테 이제 귀속되는 돈이니까는 오히려 선호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는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재산이 있으면은 월세 받는 게 낫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결국에 임대인이 지금 현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현금이 필요하고 네. 내가 이 돈이 당장 뭐 그 이전 임차인을 돌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돈을 통해서 또 갭 투자를 할 거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내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를 어쨌든 여지 자체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 보증보험에 대해서 특약을 꼭 걸어서 가능하면 뭐 잔금 이전에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면 꼭 잔금 이전에 하는 걸로 하고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잔금부터 뭐 며칠 내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항상 뭐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면 법이든 계약이든 네.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페널티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법도 그렇고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특약으로 적어놓으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뭐 거네요. 법에서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하지 않아야 하는 걸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계약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를 꼭 명시를 해서 네. 뭐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명확히 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을 하고 문제가 이게 좀 불거지면 네. 내가 그래도 보증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기 높아지는 때문에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 그리고 집이 많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그렇죠. 하고 본인이 지키는 그런 특약들을 좀 걸어놓는 그런 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조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 초년생들이 상당히 많이 당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사회 초년생들이 결국엔 경제를 또 앞으로 지탱해 나갈 미래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방지가 되고 또 처벌도 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